자,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토마스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약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이란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가 어렸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학업 성적은 평균보다 조금 나았지만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그는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서 토마스는 실직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불운의 연속이라 생각하던 중 마침내 한 회사에서 그를 면접 보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술 스타트업이었고 면접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면접관 중에는 할머니가 마술사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로 인해 토마스는 별로 준비되지 않았던 중학교 때의 연기의 신시절 이야기까지 꺼내게 됐습니다. 뜻밖에도 그의 이야기는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채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심심할 테니 조금 더 이어가 봅시다. 토마스가 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그는 자신이 맡은 업무가 보상이 적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토마스의 월급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과를 회사에 알리고 더 많은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마스 눈의 도덕적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과와 회사의 성공은 분명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본인이 아닌 외부 상황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됐음을 느꼈습니다. 이때 그는 마이클 샌델의 이론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사회적 제도가 개인의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의 성과 공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새로운 성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토마스와 그의 동료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토마스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내부 요소들도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토마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운의 도덕적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적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삶은 불확실한 것들의 연속이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 말이죠.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네요.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것에 의존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를 향한 길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행복의 나라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항상 평화롭고 모든 주민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왕국에서는 모든 결정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내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의 왕 베네딕트 1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왕국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왕국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왕과 그의 충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을을 격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해당 마을의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은 모든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왕국의 국민들이여, 우리의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 마을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때 한 젊은 철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우리가 정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을 고려해야 한다면 우리 개개인의 행복은 어떻게 되나요? 제레미 벤담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을을 격리하는 것은 그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까요?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일리가 있도다. 우리는 항상 공동체의 이익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핵심은 균형을 찾는 데 있으니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왕은 왕국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의료진을 마을에 보내 주민들을 돕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을을 격리하는 대신 왕국 전체에 예방 조치를 취하고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주민들은 물론 왕국 전체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왕국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벤담의 공리주의가 단순히 다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행복을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협력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곳에 아리스토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법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은 모두 인과관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법칙을 의심하지 않았고 모든 일은 인과관계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졌죠. 예를 들어 아침에 닭이 울면 해가 뜬다고 믿었고 그래서 닭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닭이 울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을 한편에는 데이비드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주민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휴메이 이론, 즉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깊게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 부쩍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마을 광장에 큰 게시판을 세웠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닭이 울기 때문에 해가 뜬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메시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습적으로 믿고 있던 사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데이비드를 중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한 여성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데이비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배우지만 그것은 단지 반복의 산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질문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이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믿음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논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닭이 울지 않으면 햇빛이 없을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닌 깊은 철학적 사고와 토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리스토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그들 각자의 사고를 발전시키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물했으며 그날 이후로 그들은 결코 예전과 똑같이 우매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데이비드의 철학에 기반한 그들의 새로운 인과관계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자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데이비드는 그의 철학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론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세에 찬란한 가톨릭 사상과 철학이 꽃피던 시기,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극한 지성을 자랑하며 공부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단순히 책 속의 지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토마스는 나름대로의 철학적 실험을 계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자연법 사상에 기반하여 풀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마을의 중앙 광장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으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오늘부터 우리는 자연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실험으로 제 청각 능력을 일부러 잃어볼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소? 라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토마스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연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소리 없는 곳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토마스는 며칠 동안 귀마개를 하고 지냅니다. 처음에는 뭔가 빠진 듯한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독특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두 농부가 토마스에게 다가와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토마스는 농부들의 손동작과 표정,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자연적 의도를 읽어내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자연법에 의하면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화해했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인간의 본성적 이성을 통해 그들의 갈등을 해소한 것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자연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이어서 또 다른 도전을 강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불빛을 차단하여 속에서 이성을 통한 본성을 탐구하겠다며 이 역시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고 마을 사람들은 차츰차츰 물질적 실현보다 이성적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아갔습니다. 이런 토마스의 실험은 사람들에게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간의 행동 기준은 내재된 도덕적 이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배우기를 계속했고 그 작은 마을은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닌 도덕과 이성이 융합된 이상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결국 토마스는 자연법의 위대함을 각인시킨 채 웃음과 지혜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마을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토마스의 이름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그의 실험과 뜻은 영원히 살아 숨쉬었습니다.